이 책을 통해 르페브르에 따르면 공간은 몸을 통한 점유로부터 발생한다고 이해를 했어. 다만 점유라는 것이 공간을 차지하고 지배한다는 게 아니라 활동 영역을 점차 다른 공간과의 관계로 확장시킴으로써 발전한다는 점에서 평소 우리가 알던 점유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맞아. 르페브르는 모순을 통해서 공간을 복합적으로 또 유기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한 것 같아. 나는 르페브르가 제시한 모순들을 통해서 공간이라는 것이 순환되고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비의 공간에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소비의 공간을 떠나면 또 공간의 소비로 향한다고 했는데, 이 새로운 공간에서 이들은 또 재생산의 공간과 소비의 공간을 형성하게 되는 순환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르페브르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자본주의의 착취를 은닉한다고 주장을 했어. 자본주의 속에서 도시계획은 자본주의 체제의 재생산에 기여를 한다는 거지. 자본주의의 공간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나 산업, 학교 등을 활용해서 돈을 모으게 유발시켜. 이러한 부분에서 나도 책을 읽으면서 도시의 주인은 바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를 할 수 있었어. 나도 책을 읽으면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민들에게 좋자고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 이게 과연 시민들을 위한 것이 맞을지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고. 맞아. 솔직히 말해서 도시개발이나 건물을 짓고 상업화를 시키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과연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정으로 노력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오로지 자본주의 재생산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을 노동시키고 소비와 생산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를 착취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이에 대해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 회전문이라 하는 악순환이라는 말이 있었잖아. 도로를 늘리면 자동차가 더 많아지고 그만큼 휘발유 소비도 증가하고 세수도 늘어나서 다시 도로 건설에 쓰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 자동차랑 석유회사만 이득을 보고 도시는 점점 불편해지는 현상 말이야. 맞아.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간,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 이런 비생산적인 소비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만들지 않아서 투자도 적게 받게 되고 결국 점점 사라져버린다는 거지. 그 대신 도로랑 자동차 같은 생산적인 소비는 더 많이 확장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구조에서 비생산적인 소비는 계속 축소되고 이런 생산적인 소비만 늘어나게 하는 거지. 결국 자원 배분이 불균형하다는 걸까? 자동차랑 도로 확장은 개인적인 이익을 보고 그 비용은 공동체가 떠안는 구조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도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녹색 공간이나 공공 공간에 투자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변증법적인 사고에서는 모순이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 자동차랑 도로 확장이라는 이런 모순적인 시스템 안에서도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대중교통도 강화하고 도로 확장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도시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변화하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거야. 르페브르는 추상 공간이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지배적 공간이라고 비판하잖아. 그런데 자본주의적 공간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 추상 공간이 없으면 현대 사회가 유지될 수 있긴 한 걸까? 르페브르가 비판한 이유는 단순해. 추상 공간은 인간의 창조성과 삶의 다양성을 억압하거든. 쇼핑몰을 예로 들면 거기서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팔면서 시간을 보내잖아. 근데 그 공간은 사실 상호작용이 아니라 소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모두가 효율성과 교환 가치에만 맞춰진 구조 속에 갇혀버리는 거지. 맞아. 르페브르가 추상 공간을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 결국 공간이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그냥 거래의 장으로 축소되잖아. 예를 들어 과거의 시장은 단순 거래 장소가 아니었어. 사람들이 모이고 교류하는 사회적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체되면서 그런 사회적 의미가 사라져버렸어. 그렇다면 무엇이 추상 공간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책에서 르페브르는 차이의 공간을 제안해. 차이의 공간은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 즉 다양성을 반영하는 공간이야. 예를 들어 공동체 센터나 공원의 경우 사람들이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그 공간의 사용자가 되는 거잖아. 거기서는 소비가 주 목적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관계를 맺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보면 르페브르의 비판이 진짜 와닿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걸 현대사회에서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대부분의 공간이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만들어지잖아.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사용 가치보다 교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그래서 차이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공간을 보는 시각부터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말이 쉽지 현실은 다르잖아. 사람들은 차이의 공간보다 추상 공간을 더 좋아하는 것도 문제 아닐까? 다들 편리하고 빠른 걸 선호하니까. 맞아. 그래서 르페브르도 이런 추상 공간의 소비가 결국 인간을 더 고립시키고 불행하게 만든다고 봤던 거야. 하지만 우리는 편리함 뒤에 숨겨진 인간 소외를 생각해 봐야 돼. 차이의 공간은 단순히 예쁜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공간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해. 그러니까 우리도 건축 설계나 도시 계획을 할 때 단순히 기능적인 효율성만 따질 게 아니라 이 공간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지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건축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공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잖아. 건축가는 모순을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잘 와닿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도시가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되면 결국 녹지공간같이 비생산적인 소비 공간은 축소되잖아. 그런데 그런 공간을 설계하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사회적 불균형을 더 키우게 돼. 건축가는 그런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해야 하는 거지. 그렇다면 건축가의 역할은 단순히 공간을 물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넘어서 차이의 공간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잖아. 즉 공간은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 공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다양한 사회적 차이, 문화적, 정치적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봐. 건축가는 이런 공간을 만들 때 포용성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지. 앙리 리페브르의 총체적인 공간, 다른 쪽에는 파편화된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보고 강남의 도시체계가 떠올랐어. 도시는 수학적으로 나눠질 수 없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강남의 도시체계는 두부를 쪼개지듯 단위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도시들이 도시 계획자들에 의해서 분리가 된 모습을 보고 파편적으로 나누어 이해함으로써 도시에 내재되어 있는 복잡성과 다양성을 강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면 도시를 파편적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분류표가 중요한 것 같아. 앙리 리페브르에 의하면 분류표의 수를 제한할 방법이 없으며 많은 표 중에서 어느 하나가 다른 표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둘째 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모델이나 코드라는 개념처럼 의구심을 일깨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분류표를 만듦으로써 공간의 복합성과 모순이 드러나면서 현재의 도시계획의 역사를 통해 분류되지 않은 도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